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12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12월 5일에 올라왔던 범죄자가 된 TV 출연자들입니다. 요즘은 TV를 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지만 그래도 TV 프로그램이 가지는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명 TV쇼에 출연하던 출연자들이 범죄자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범죄자가 된 혹은 범죄 연루의 혐의를 받았던 TV쇼 출연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TV 법정이란 쇼 포맷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실제 법정처럼 꾸며놓은 스튜디오에 출연자들이 나와 자신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판사와 방청객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내리는 방송입니다. 영어로는 코트쇼라고 흔히 통틀어 부르는데요. 이런 포맷이 꽤 인기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일반 사연자들의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많다 보니 꾸준히 많은 법정쇼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던 크리스티나 페레즈의 법정쇼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출연진으로는 프로그램의 제목에도 등장하며 판사 역할로 나오는 크리스티나 페레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튜디오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혹시 모를 난동을 방지하기 위한 레너드 스핍이란 이름의 집행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경찰이었습니다. 레너드는 1996년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구치소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경력을 시작했고 1998년 보안관을 보조하는 부보안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크리스티나 페레즈 쇼에 발탁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쭉 집행관으로 출연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체격이 좋은 편인데 키가 190cm, 몸무게는 130kg 정도의 큰 체구였습니다. 그런 레너드가 체포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레너드 스피비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아내 패트리샤 스피비와 싸우던 도중 그녀가 숨졌다고 자수했습니다. 레너드 역시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상태였는데요. 사건 당시 숨진 아내는 안방 옷장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것은 패트리샤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평소에도 신뢰감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레너드가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두 사람 간의 불화가 벌어진 원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부작용 중에는 충동과 분노를 억제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있었기에 이 사건이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레너드와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은 달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던 것이 맞긴 하지만 그날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먼저 무기를 집으려던 것은 바로 아내였으며 자신은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총기가 발사되었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레너드에게 보석을 결정했고 책정된 보석금은 $50,000였다고 합니다. 결국 $50,000를 내고 레너드는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가 매우 위험한 사람이며 보석이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힙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레너드가 무죄란 것이었는데요. 배심원단은 검찰 측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누가 총을 들고 있었는가에 대해 확실히 밝히지 못했으며 또한 실수로 총이 발사되는 사고가 자주 벌어지는 만큼 레너드와 변호인단의 주장이 더 신뢰가 간다고 평했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더 이상 TV쇼에는 출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3년 일본에서 한 범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34살의 남성 가스타 키요타카였습니다. 그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대서특필되었는데요. 왜냐면 가스타가 바로 일본 경찰이 쭉 찾고 있던 연쇄범죄의 유력한 용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범행 수법 역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담하고 또 잔혹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범행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72년 그리고 붙잡
잡히기 전인 1983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연쇄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경찰이 확실히 밝힐 수 있던 피해자는 8명 정도였지만 체포된 뒤 가스타가 자백한 희생자의 수는 무려 2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개는 여성들이 피해자였다고 전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가스타가 이런 사건을 벌이던 때에 한창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능한 소방관이었다고 하는데요. 1972년 소방관으로 채용된 가스타 키요타카는 2년 후에 차장으로 승진했으며 또 2년 뒤에는 소방서장으로 승진하는 등 꽤 인정받는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실한 소방관의 가면을 쓰고서 뒤로는 무서운 살인범으로 살아갔던 범죄자였습니다. 1980년 모종의 이유로 인해 소방직에서 해고되었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씀씀이는 예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결국 돈이 필요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뺏는 강력 범죄를 포함해서 약 300건이 넘는 절도, 강도 사건까지 저질렀다고 하네요. 이후 그가 한 TV쇼에도 출연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사건을 한창 벌일 당시였던 1977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스타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은 후후대 돈피샤, 커플로 돈피샤란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연하는 퀴즈쇼 포맷의 예능이었다는데요. 가스타가 출연한 것은 1977년 8월의 방송분이었습니다. 이 방송분이 촬영되기 6일 전 나고야시에서 어느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의 범인이 바로 가스타 키요타카였습니다. 즉 그는 그런 범죄를 벌이고 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뻔뻔하게 TV쇼에 태어난 얼굴로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가스타의 체포 이후 해당 방영분에서는 가스타 키요타카를 제외한 모든 출연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혹은 편집되었다고 하는데요. 진행자와 제작진들도 당시 녹화를 회상하며 그가 어딘가 조금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스타 키요타카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어 2000년도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는 더 데이팅 게임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65년부터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목에서 예상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연애 예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출연자 1명, 남성 출연자 3명이 나오며 반대로 남자 1명, 여성 출연자 3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소개팅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999년까지 시즌제로 운영되며 방영될 정도로 꽤 오랫동안 아주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인들도 참 많았는데요. 마이클 잭슨, 카펜터스 등의 가수들도 있었고 앤디 카우프만, 버트 레이놀즈,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 출연자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출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1978년 9월 13일에 방영된 데이팅 게임의 에피소드는 여느 때와 비슷하게 여성 출연자 1명 그리고 남성 출연자 3명이 참여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여성 출연자의 이름은 셰릴 브래드쇼, 남성 출연자들은 로드니 알칼라, 제드 밀, 그리고 아만드 치안이라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방청객의 큰 주목을 끌었던 것은 바로 로드니 알칼라였는데요. 사회자인 짐 랭은 로드니를 소개할 때 13살부터 사진에 취미를 붙여온 성공적인 사진작가이자 쉬는 날에는 취미로 스카이 다이빙과 오토바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멋진 남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의 얼굴은 굉장히 미남이었는데요. 성공적인 사진작가로 여유로운 데다가 스카이다이빙 등의 취미를 가진 활동적인 미남이었으니 왠지 이날의 승자가 미리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은 예상대로 흘러갔으며 여성 출연자 브래드쇼는 최종적으로 로드니를 지목하여 결국 로드니가 나머지 두 남성 출연자를 이기고 그녀와의 데이트권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는 테니스 강의와 더불어 유명 놀이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최종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승자인 브래드쇼와 로드니가 방송 이후 이 데이트권을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실제로 데이트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브래드쇼 측에서 로드니와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방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목해놓고는 그를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브래드쇼는 로드니가 어딘지 모르게 비정상적이며 굉장히 섬뜩한 사람처럼 느껴졌기에 그와의 만남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흔히들 여성에게는 육감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정말로 그녀의 육감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1979년 경찰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몇 년간 벌어졌던 연쇄범죄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드니 알칼라였음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에게 당한 피해자만 경찰 추산 약 130여 명이 넘어가는 끔찍한 범죄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데이팅 게임 쇼에 참가할 때도 엄연히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로드니의 범죄는 이미 1968년부터 저질러져 왔고 FBI에서는 1971년 주요 지명 수배자 10명의 명단에 그를 포함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1971년에 이 수배지로 인해 체포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 혐의는 받지 않았으며 34개월간의 징역살이 후 가석방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체포된 로드니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추가 범죄가 밝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소가 진행되어 법정 공방이 지속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2021년 심장마비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담으로 같이 쇼에 함께 출연했던 제드 밀은 로드니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에 대해 남자가 귀걸이를 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다지 용인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가 정말 성공적인 사진작가라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닐 것이 분명한데도 여지껏 누구에게도 귀걸이 착용에 대해 지적받지 않은 것이 모순되게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1999년 6월 7일 멕시코의 방송들에서는 원래 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어느 유명 방송인의 사망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파코 스탠리였습니다. 물론 유명 방송인의 별세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긴 하지만 속보로 내보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파코 스탠리가 지병이나 사고가 아닌 청부에 의한 암살을 당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 그가 단순히 방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최대 정당인 제도혁명당의 멤버였다는데요. 이런 이유로 그의 사망 소식은 뉴스 속보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뒤 강력한 용의자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마리오 베자레스였는데요. 마리오 베자레스는 사건이 벌어지던 날 파코 스탠리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마리오 베자레스는 파코 스탠리와 함께 TV쇼를 진행하던 쇼의 진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쇼를 진행하던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암살을 청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파코 스탠리와 마리오 베자레스는 앞서 말했듯이 한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였습니다. 파카텔라스란 제목의 예능 방송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공동 진행하는 방송이었지만 보통 마리오가 파코의 지시에 따르는 위치였고, 파코는 그런 마리오에게 우스꽝스런 춤을 추게 하거나 혹은 그를 윽박지르며 방청객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파코가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마리오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가장 이 점이 두드러진 것은 마리오 베자레스가 자신의 가족을 스튜디오에 초청했을 때였습니다. 파코는 마리오의 아이들 중 한 명을 품에 안으며 사실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농담을 건넸고, 처음엔 마리오 역시 유쾌하게 받아 넘겼지만 계속되는 비슷한 농담에 견딜 수가 없었는지 마리오 베자레스의 표정도 굳어져 갔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왔기 때문에 참다 못한 그가 사주를 벌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 약물 밀매와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파코의 시신을 부검하고 마리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에게서 불법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옷 안에서 정체불명의 하얀 주머니를 떨어뜨렸다가 황급히 웃으며 그것을 무마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밀매와 관련된 불법 조직 카르텔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물론 마리오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로 기소됩니다. 1999년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 2001년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밝혔고 다시 방송에 복귀하여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일부에서는 파코 스탠리의 사건에 마리오가 깊게 연루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네요. 최근에도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가끔씩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합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을 방송에 내보낸다거나 혹은 이미 범죄자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낸다거나 방송이 끝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텔레비전이나 방송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꽤 큰 영향을 끼치는 매체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범죄자가 되어버린 TV쇼 출연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12월 8일에 올라왔던 만화 리뷰 낙반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기억을 어디까지 믿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기억이란 간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리한 기억은 지워버리거나 묻어버리고 선택적으로 남겨버린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든 혹은 인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든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낙반 역시도 인간의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 단편입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나레이션 등은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어느 지역에 있는 한 광산, 이 광산의 갱도에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은 이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광산의 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마에바시,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오오무라입니다. 이야기는 이 갱도 안에서 두 사람이 옛 과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대화의 주된 소재는 바로 광산장 마에바시가 과거 이 갱도에서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에바시는 추억이란 쉽게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런 마에바시에게 오오무라는 기억이란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에 이어서 오오무라가 마에바시에게 30엔을 갚아달라고 얘기를 건네는데요. 자신이 대체 언제 30엔을 빌렸는지 묻지만 오오무라는 역시 기억이란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합니다. 겨우 30엔을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던 마에바시는 자신이 20년 전 겪었던 사고를 들려줍니다. 마에바시가 광부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갱도 역시 한창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곳이었고, 마에바시는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일하던 이 세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순식간이었는데요. 바로 갱도가 무너지는 낙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위험한 낙반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마에바시는 광산 더미에 깔리지 않고 무사했는데요. 잠시 후 그는 돌더미 틈에 묻혀있던 다른 동료 2명을 찾아냈습니다. 마에바시는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구해내는데요. 이 시점에서 동료들의 이름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동그라미와 X 같은 기호로만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A와 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에바시가 A를 구해냈는데요. 구출된 A는 오히려 다른 광부 B를 가리키며 자신은 괜찮지만 B가 중상을 입었으니 일단 B부터 구해달라고 마에바시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마에바시는 큰 부상을 당한 B부터 끌고 나가고 A에게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료 B를 업고 무사히 바깥으로 나간 마에바시, 서둘러 다른 사람들을 모아 갱도 안으로 들어가 미처 구해내지 못한 A를 찾아냈지만 안타깝게도 A는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에바시와 동료들이 겪어버린 낙반사고, 그리고 그런 낙반사고 중에도 다른 사람을 구해냈던 용감한 마에바시의 이야기는 신문에도 실리게 됩니다. 그는 이 사고 이후 더 열심히 일해서 광산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옛 이야기를 다 건네들은 오오무라는 갑자기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녹음 테이프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마 만화니까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났겠죠. 어쨌든 오오무라가 꺼낸 녹음 테이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디오 방송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 방송은 10년 전 마에바시가 출연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날의 사고에 대해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금 전 마에바시가 들려줬던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다른 동료를 찾던 마에바시, 그리고 두 사람이 돌더미에 깔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심각하게 큰 잔해에 묻혀 있어 결국 혼자의 힘으로 구해낼 수 없다고 여기고 그나마 혼자서 구출할 수 있던 다른 동료부터 업고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그가 구출해낸 동료의 이름은 나카무라였는데요. 나머지 광부의 이름은 여전히 기호로만 표시됩니다. 그렇게 나카무라를 구해낸 뒤 돌아온 마에바시, 다른 광부들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갱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구해내지 못한 동료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밖에 구해내지 못했던 것은 동일했지만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히려 좀 달랐는데요. 처음엔 두 사람을 전부 잔해에서 꺼낸 것처럼 설명했지만 녹음 테이프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한 사람은 꺼내지 못했고 나카무라만 간신히 빼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째서 아까 전의 내용과는 달랐는지 묻는 오오무라. 확실히 마에바시가 처음 말했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목이 탔는지 그는 갑자기 물을 찾았는데요. 마침 그럴 줄 알았는지 오오무라는 수통을 준비해왔습니다. 옆에 있는 기둥에 달려있는 수통을 가리키는데요. 마에바시는 급하게 수통 속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선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며 라디오에서 말한 것이 진짜 그날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오무라는 신문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 신문은 무려 20년 전의 신문이었는데요. 마에바시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라디오는 사고가 벌어진 뒤 10년 후의 방송이었고 이 신문에 실려있는 마에바시의 인터뷰 기사는 사고가 벌어진 직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다른 동료를 찾던 마에바시, 그는 잔해 속에 파묻힌 나카무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에게 다른 동료는 어디 있는지 묻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나카무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마에바시는 다른 동료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시점에서 다른 동료의 이름은 바로 이시이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시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그를 찾는 마에바시. 하지만 이시이 역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인지 혹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파묻힌 것인지 마에바시는 아무런 응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카무라만을 구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나카무라만을 구해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갱도로 돌아왔지만 끝내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찾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이시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가 20년 전 사고 직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앞서 그가 밝힌 두 내용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을 빼내긴 빼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만 구해냈다는 내용, 10년 전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은 두 사람을 찾아내긴 했지만 나카무라 한 사람밖에 빼낼 수가 없었다는 내용, 사고 직후 밝힌 내용은 나카무라밖에 찾아낼 수 없었고 돌아와 보니 다른 동료인 이시이는 이미 숨졌단 것이었는데요. 한 사람만 구해낼 수 있었다는 부분만 제외하면 숨진 동료인 이시이에 대한 설명들만 전부 달랐습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뭘 요구하냐는 마에바시, 오오무라는 갑자기 품속에서 뭔가를 또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마에바시의 일기장이었는데요. 어떻게 그걸 구해냈는지 놀라는 마에바시, 그리고 오오무라는 일기장에 적혀있던 어떤 내용을 조용히 읽어줍니다. 20년 전 사고가 벌어진 뒤에 마에바시가 썼던 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마에바시는 이시이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시이에게 빌렸던 돈은 바로 30엔. 오오무라와 마에바시가 대화를 나누는 시점에서는 30엔이 그다지 큰 돈이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30엔이 꽤 큰 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시이가 목숨을 잃었으니 돈을 안 갚아도 되어서 다행이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다른 동료를 찾던 마에바시, 그는 거의 같은 장소에 파묻혀 있던 두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거운 나무 지지대에 깔려있던 이시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시이는 심하게 부상을 당한 상태긴 했지만 간신히 구조를 요청할 정도의 힘은 있었고 다행히 아직 정신은 잃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에바시는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시이를 구해내면 그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묻힌 이시이는 그대로 둬버리고 나카무라만을 구해내 빠져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이시이에게 나중에 올 테니 기다리란 말만 남깁니다. 이미 중상을 입어 겨우 버티고 있던 이시이에게 나중에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란 말은 무척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게 갱도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 뒤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이시이의 손만 보이는데요. 결국 그렇게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에바시의 일기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시이는 죽었을 것이다 란 말과 함께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일기장을 다 읽은 오오무라는 마에바시가 빌린 30엔이 분명 20년 전에는 큰 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마에바시는 그건 맞지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그를 버린 것은 아니며 그저 구조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사고가 벌어져 운이 없었을 뿐이란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사고가 벌어졌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구해냈으니 그에게 더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오무라는 또 뭔가를 꺼내듭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시이가 남긴 유언이 적힌 종이었는데요. 사고가 벌어졌던 날 이시이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마지막 말을 종이에 겨우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시이의 시신이 수습된 직후에 변호사가 발견해 몰래 가지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마에바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건네봤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시이는 이날 벌어진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적어놨는데요. 그는 마에바시가 갱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탄광 내부에 있던 지지대 하나에 다가가서 그것을 몰래 빼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낙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대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고 자신과 나카무라를 찾는 마에바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잔해에 깔린 자신에게 다가온 마에바시에게 이시이는 그의 계획을 낱낱이 밝혀냅니다. 자신에게 빌린 30엔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끄러미 이시이를 바라보다가 나카무라만을 데리고 나가는 마에바시에게 이시이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리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에 간신히 종이와 연필을 품속에서 꺼내어 이날의 진상을 적어 남긴 뒤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즉 운이 나빠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고 마에바시가 계획적으로 설계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넘어져버린 마에바시는 오오무라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숨진 이시이의 아들이었는데요. 오오무라는 20년 전 아버지의 유언이 적힌 종이를 받고 그날의 모든 진실에 대해 알아낸 뒤 마에바시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20년이 지나 시효가 다 끝나버렸으니 자신에게 어떤 처벌도 가할 수가 없을 거란 마에바시. 그런 그에게 오오무라는 자신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시이가 당했던 대로 똑같은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들어간 이 갱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버려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주변에서 발파를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은 약 5분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파가 되면 그 충격 때문에 이 버려진 갱도에는 큰 낙반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망치기 위해 일어나려던 마에바시, 하지만 온 힘을 다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때 오오무라는 수통을 가리키며 아까 마에바시가 마셨던 수통의 물 속에 자신이 마비를 일으키는 것을 섞었다고 말합니다. 오오무라는 점점 몸이 마비되는 마에바시를 뒤로하고 혼자서 광산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마치 그날 마에바시가 이시이를 버려두고 나카무라와 함께 둘이서만 빠져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마에바시는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치는데요. 이 장면에서 그는 오오무라의 이름이 아닌 그의 동료이자 오오무라의 아버지였던 이시이의 이름을 외치며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뒤에서 애타게 이시이를 부르는 마에바시. 그러나 오오무라는 그의 요청을 듣고도 20년 전의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굳게 결심을 해버린 듯이 아무렇지 않게 광산 바깥을 향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 뒤를 돌아보는 오오무라. 이제 발파까지는 약 30초가 남은 순간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마음이 변해버렸는지 다시 마에바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를 두고 온 갱도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만화는 그런 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단편작과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 역시 일본 만화의 거장이었던 데즈카 오사무의 단편작입니다. 이 낙반은 무려 1959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었는데요. 만화의 장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치밀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장본인 마에바시가 오오무라에게 옛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들이 실제 사건의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짐에 따라서 만화의 그림체 역시 구체적으로 변해갑니다. 처음 그가 사건의 모든 진실을 숨기고 말할 때는 동료들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어설픈 그림체였지만 그 다음 라디오, 신문을 통해 밝혀지는 진상을 설명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체가 되며 마지막에 사건의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의 일기장과 이시이의 유언 파트에서는 그림체가 완전히 진지한 극화체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그림체 역시도 차례차례 변화를 줘가면서 흐릿하고 두리뭉실하게 왜곡시킨 마에바시의 기억을 더 선명하고 잔인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결말 역시도 열린 결말인데요. 주인공인 오오무라가 마에바시를 구하려 돌아가는 것이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이것이 실제 현재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인지 혹은 과거에 대해 회상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모호합니다. 마치 오오무라 역시도 마에바시처럼 그를 구하러 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라고 떠올리는 장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열린 결말인 것입니다. 이 작품은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보다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 본질에 대해 되묻는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왜곡해서 기억해버리거나 자신을 포장할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더 파고들면 자신의 악행을 머릿속에서도 낙반 사고처럼 묻어버리려 했던 모습이 묘사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에바시가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던 그날의 일조차도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낙반 사고가 벌어졌는지 자신이 30엔을 갚지 않으려고 동료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지지대를 빼서 낙반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일기에도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의 공간인 일기장에서조차 마에바시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1959년에 그려진 아주 오래된 작품이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시선이 지금 봐도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단편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기억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으며 살아갈까요? 또 그런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꾸거나 변형시켜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누구나 솔직해지지 못하는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오게 마련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만화입니다. 미스터리 만화 리뷰 데즈카 오사무의 낙반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12월 12일에 올라왔던 크리스 베너 사건입니다. 2007년 미국 페이어트 지역 경찰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어느 유명 프로레슬러의 이웃이었는데요. 해당 선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이웃집에 들렀다가 일가족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건의 놀라운 진상이 밝혀집니다. 프로레슬링 하면 떠오르는 가장 세계적인 단체, 바로 WWE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프로레슬링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대개는 이름이 생소한 단체들이고 일반인들이 흔히 알만한 최대 단체라고 한다면 역시 WWE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스포츠 단체 중 하나인데요. 이 WWE를 거쳐간 유명 스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 드웨인 존슨 역시도 이곳의 선수 출신이고 존 시나라는 선수 또한 배우 활동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만큼 이 단체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WWE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대략 198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프로레슬링을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당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웨인 존슨과 존 시나 역시도 이런 전성기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또 인기를 누렸던 최고의 선수들이기도 했는데요. 크리스 베너라는 선수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선수였는데요. 크리스가 많은 인기를 끌었던 요인은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드코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180cm가 우습게 넘어가는 레슬링계에서 그의 키는 170대 후반으로 그다지 큰 체구는 아니었는데요. 대신 크리스의 경기력과 레슬링 기술 등은 같은 레슬러들도 최고라고 칭찬할 정도였으며 특히 한눈에 봐도 부상을 입을 것만 같은 위험한 기술 또는 그런 경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관중들은 늘 실망스럽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는 크리스 베너의 등장을 언제나 환호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은 그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2006년에 챔피언을 따냈던 크리스는 다음 해까지 타이틀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WWE 벤전스란 이름의 큰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 벤전스가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2007년 6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크리스 베너의 동료 레슬러이자 가까운 친구였던 차보 게레로에게
크리스에게 음성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것은 크리스 베너였는데요. 자신의 아내 낸시 베너 그리고 아들 다니엘 베너가 심각한 식중독에 걸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3일 오후에 텍사스 보몬트에서 열리는 하우스쇼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차보는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어딘가 불안했던 크리스의 목소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몇 분 뒤 다시 크리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다음날 아침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차보 게레로의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 메시지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크리스 베너 그리고 그의 아내 낸시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5통이나 보내져 왔던 것인데요. 그중 4통에 크리스의 집 주소가 중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차보는 문자를 확인한 뒤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크리스가 휴스턴에 도착할 테니 그때 문자들에 관해 물어보기로 합니다. 일요일 오전 휴스턴 공항에 크리스를 마중 나간 차보, 그가 예약했다던 시간대 비행기가 도착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탑승객들 중 크리스 베너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늦게 WWE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크리스 본인이 걸었던 전화였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못해서 휴스턴에는 오후에나 도착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후에도 휴스턴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챔피언 결정전이 걸린 벤전스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걱정됐던 차보 게레로는 WWE에 연락을 취했고 본사에서는 크리스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곳인 페이어트 카운티 경찰서에 연락해서 크리스 베너가 혹시 무슨 일이 없는지 알아봐달란 부탁을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크리스의 집에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 가족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에 찾아가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이웃은 며칠간 크리스 가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도 그 점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이웃에게 부탁해서 크리스의 집에 혹시 잠시 들어가 볼 수 없겠냐고 물었는데요. 왜냐면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경찰을 낯선 사람으로 의식하고 크게 짖어대며 경계해서 쉽게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의 집에 들어갔던 이웃이 잠시 후 완전히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경찰들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숨진 크리스의 아내 낸시와 아들 다니엘이었습니다. 낸시는 객실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이미 목숨을 잃은 지 며칠은 되어 보였다고 합니다. Hey, County 911, what is your emergency? Hi, the cops came to my house and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ey're okay because they sent me over to my neighbor's house, Chris and Nancy, asked me to hop the fence because they have attack dogs, and I went in and someone the little boy and the mom and so I ran out to scream to them, but then they went in the house and they haven't come out yet. Are they okay? Have you heard Okay, from them? hold on just a moment. 그리고 크리스 베너의 시신 역시도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에 마련되어 있던 그의 개인 운동실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크리스 베너, 낸시 베너, 다니엘 베너 세 가족이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잠적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강력 범죄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와 가족에 대한 소식이 본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WWE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전부 취소 혹은 정지하고 크리스 베너에 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집에는 다른 레슬러들이 출연하여 크리스 베너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추모사를 직접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크리스 베너의 일가족 사건은 외부인의 침입이나 소행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 크리스 베너 본인이 벌인 사건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7년 6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아내 낸시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날 저녁 사건을 벌이게 되었으며 아들 다니엘은 그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가 동료 차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그가 바로 사건을 벌인 직후나 마찬가지 였던 것인데요. 이튿날인 24일 크리스는 지하에 있는 운동실로 내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나 유서 등은 없었으며 다른 제3자의 개입이나 흔적 등도 없었는데요. 결국 크리스 베너는 자신의 가족에게 사건을 벌인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WWE에서는 사과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Last night on Monday Night Raw, the WWE presented a special tribute show, recognizing the career of Chris Benoit. However, now some 26 hours later, the facts of this horrific tragedy are now apparent. Therefore, other than my comments, there will be no mention of Mr. Benoit's name tonight. 대중들은 그가 이런 사건을 벌인 원인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WE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 제기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거대한 근육질의 체구를 보유하고 또 바쁜 스케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스테로이드의 주된 부작용 중에 하나로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충동과 분노가 제어되지 않는 것이 있었기에 크리스가 다툼을 벌이고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인 아내 낸시 베너는 크리스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해 신고를 했던 적도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크리스 베너의 주치의였던 필 에스틴의 사무실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스틴이 크리스 베너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여러 약을 처방했던 것이 밝혀졌고, 크리스 베너만이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여러 차례 해왔음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주장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노인스키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전직 레슬러로 역시 WWE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레슬러로 활동했을 때 과도한 기술 등으로 인해 머리 쪽에 부상을 입고 뇌진탕을 비롯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경험을 들며 크리스 베너의 머리를 검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그의 뇌를 정밀하게 부검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신경외과 과장 줄리안 베일스는 크리스의 뇌가 85살의 치매 환자와 비슷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만성 외상성 뇌병증과 뇌 전체에서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나 행동 문제만이 아닌 분노 및 충동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제정신으로 살아가긴 어려워 보였을 것이란 뜻이었는데요. 이런 심각한 뇌 손상을 가지게 된 연유로는 그의 하드코어한 경기력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레슬링에는 종종 철제 의자를 가지고 상대를 가격하는 이른바 체어샷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체어샷을 수행하는 양측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에 대고 때리거나 혹은 양손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 부분을 보호하지만, 크리스 베너는 대담하게도 자신의 머리 쪽에 체어샷을 그대로 허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자주 사용하던 기술 중에는 다이빙 헤드벗이란 기술이 있었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점프해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의 몸을 타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자신의 머리에 충격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원 스플렉스 등의 기술도 자주 구사했기 때문에 점점 이런 것들이 뇌에 축적되었을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크리스 베너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의 하드코어함이 결과적으로는 그를 망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건의 진범은 바로 케빈 설리번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와 그의 아내 낸시는 서로 재혼 관계였습니다. 크리스도 전 아내가 있었고 낸시 역시도 전 남편이 있었는데요. 바로 케빈 설리번이 낸시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크리스와 낸시 두 사람이 맺어진 이유가 상당히 특별합니다. 프로레슬링에는 특정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관객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인데요. 케빈 설리번과 낸시 그리고 크리스 베너 역시도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낸시는 당시 실제 부부였던 케빈의 매니저를 맡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크리스가 낸시와 서로 엮이게 된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시나리오에서만 끝났어야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케빈 설리번과 낸시는 1997년 이혼하게 되고 낸시와 크리스는 2000년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케빈과 크리스, 낸시가 서로 사이가 무척이나 좋지 않았으며 케빈이 사건을 벌였고 크리스가 다 뒤집어 썼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케빈과 크리스 부부는 사는 곳이
완전히 달랐으며 제3자의 흔적이 있었다면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의 팬들이 이 사건을 믿고 싶지 않았던 나머지 다른 진범이 있을 거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주장이 의외로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크리스 베나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그의 전기 영화인 크로스페이스가 제작 중이란 기사에는 영화의 내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케빈 설리번이 마치 진범처럼 묘사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진 중 한 명이 이에 반대하며 프로젝트를 떠나기도 했고 결국 이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기사에 따르면 크리스와 낸시의 유족이 해당 영화 제작을 반대하여 영화 자체가 아예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WWE에도 많은 여파가 생기게 됐는데요. 일단 이때까지 WWE가 모토로 삼았던 거친 싸움꾼들의 세계 컨셉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하드코어함이 자극적이고 인기가 좋았지만 이런 사고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순수하게 프로레슬링 자체에 집중시킴으로써 경기의 수준이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연관되는 선수가 나오면 즉시 활동 정지나 해고, 방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무관용 원칙이 전면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2006년 초부터 시작된 선수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웰니스 캠페인 역시도 좀 더 강화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WWE가 할 수 있던 최선의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이 단체는 최고 경영자인 빈스 맥마흔을 비롯해 여러 선수와 경영진들이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에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크리스 베나, 결국 WWE는 그의 흔적을 지워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여러 영상에서도 그의 경기나 등장이 편집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구나 관련 상품 등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프로레슬링을 소재로 한 게임에서도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아주 가끔 언급이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크리스 베나가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장남 데이빗이 그의 아버지였던 크리스의 뒤를 따라서 프로레슬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크리스 베나의 외모와 너무나 흡사한 나머지 레슬링계에 데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죄를 저지른 것은 크리스 베나인데 데이빗까지 그 죄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데이빗이 닉네임으로 자신의 본명이 아닌 크리스 베나 주니어를 사용하길 원한다 밝히고 크리스 베나가 입던 복장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기에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데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가 레슬링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경력은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도 하지만 크리스가 벌였던 사건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헌액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그가 아닌 그의 부인이었던 낸시 베나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프로레슬러의 자리에서 결국 이런 사건을 일으켜버린 크리스 베나, 저 역시 프로레슬링을 즐겨보고 좋아하던 세대로서 그의 사건이 가져온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던 그의 열정이 결국 이런 비극을 불러온 것만 같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희생된 그의 가족들 역시도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전 프로레슬러 크리스 베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12월 15일에 올라왔던 사진으로 보는 6.25 전쟁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전쟁을 겪었고 현재도 휴전 상태인 국가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런 대한민국이 1950년에 겪어야만 했던 6.25 전쟁에 관한 사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진들은 시간 순서가 아닌 임의적인 순서로 되어 있으니 시청 시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군 사령부 근방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의 뒤로 보이는 것은 바로 탱크입니다. 빨래를 하는 일상적인 모습 뒤로 보이는 뒤집힌 탱크가 전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1951년 1월 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한국은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초가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을 하거나 위장을 할 때도 밀집 더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군이 군용 차량을 밀집 더미로 위장한 채 무기를 운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1950년 7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전쟁은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포병들이 한밤중에 포사격을 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별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촬영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지대에서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참호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느 고지를 점령한 미군들이 산의 정상에서 참호를 점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1952년에 촬영되었습니다. 적들의 이동을 막는 것은 무척 중요했는데요. 대개는 다리를 폭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본홈 리차드 부대 소속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이트먼 중위가 자신의 전투기를 이용해서 어느 다리를 폭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1952년 11월에 촬영되었습니다. 이동을 막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적들의 보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급 창고와 부두 시설은 타격 목표의 영순이었는데요. 이것은 미 공군의 B-26 인베이더 경폭격기가 북한군의 보급 창고와 부두를 포격하는 모습입니다. 1951년 북한의 원산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한국으로 진격해온 북한군들은 나중에 전세가 역전되어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요. 생포된 병사들은 전쟁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런 수용소의 모습 중 하나인데요. 맨 왼쪽에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유엔군 보초병입니다. 1951년 3월 21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에게는 아이돌이 인기가 많죠. 당시에도 그런 인기는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밀턴 라인스 일병인데요. 그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온 병사였습니다. 자신의 초소에 당시 유명했던 여배우와 가수의 사진을 빼곡히 붙여넣은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1952년 12월 1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한국은 산도 많지만 물줄기도 여럿 있는 곳입니다. 사진 속 부대원은 탱크를 몰고서 강의 얕은 지역을 이용해 그대로 건너려다가 갑자기 패인 깊은 강바닥 때문에 좌초되고 말았다네요. 다행히도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견인되었습니다. 1951년 4월 7일 북한강 유역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전쟁 중 폭격기들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폭격기들은 미 공군의 폭격기 부대 소속인데요. 이들은 북한에 세워져 있던 중공군의 군사시설에 수톤이 넘는 포탄을 투하해 초토화를 시도했습니다. 1951년 1월 1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전쟁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들 역시도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는데요. 사진 속 여성들은 위민스 아미 코프스, 줄여서 WAC 소속의 여군들이었습니다. WAC는 당시 미군의 여성 지부였는데요. 훈련을 마친 WAC 소속의 여군들이 부산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50년 9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도 여유로워 보이는 사진 속 주인공은 버나드 영 하사였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바로 춘천인데요. 대부분의 병력은 남쪽으로 내려간 뒤였고 경비부대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1951년 5월 3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작전 중 공수부대원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진 속 군인들은 101년대 공수부대 소속으로 도하 지점에서 투입을 준비 중인 장면입니다. 용주에서 벌어진 전투에 투입되는 인원들이었다네요. 사진이 촬영된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탄피들이 마치 담배꽁초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포탄의 탄피였는데요. 전선 근처의 집결 지점에 탄피를 쌓고 있는 장면입니다. 겨우 4일간의 전투 동안에 이 모든 양의 포가 소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1953년 6월 1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꼭 장이 서게 마련입니다.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는 데 성공한 뒤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 장이 서게 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인기 많은 품목은 당연히 식품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사고 있는 것은 바로 김치입니다. 1951년 3월에 촬영되었습니다.
서울에 세워졌던 야외 시장의 또 다른 장면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시장에서 빈대떡을 구워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쟁 중이어서 재료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보니 그다지 많은 재료를 넣지는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역시 1951년 3월에 촬영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참전했었는데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의 부대도 많았습니다. 1950년 8월 29일에 촬영된 이 사진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영국의 군함을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영국군의 입항을 환영하기 위해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떨어지는 포탄은 아군과 적군 그리고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들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유엔군의 네이팜탄 포격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원에 마련된 응급지역 구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51년 3월 6일에 촬영되었습니다. 많은 건물들과 시설들이 전쟁통에 파괴되었는데요. 철도 역시도 그런 부서진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진은 철도를 복구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부서진 기차 선로를 수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54년 4월 27일에 북한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언제나 이별과 작별은 힘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일 경우에는 더 그렇고 또 그것이 전쟁 때문이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진 속의 어느 군인 역시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18일 대구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인 간의 이별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바로 미군 장교인데요. 옆에 앉아있는 여성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발한 전쟁 때문에 두 사람은 잠시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승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1950년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지금도 그렇지만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해외에서 온 군인들은 한국의 겨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놀라기도 했다는데요. 이 사진은 유엔군과 미군 병사들이 서울의 북쪽에 위치한 눈 덮인 언덕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1951년 1월 14일에 촬영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추위를 제대로 즐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온 병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얼어버린 임진강 위에 모래포대를 이용해 임시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경기장을 만들고 아이스하키 시합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가운데에서 경기에 사용될 퍽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존 로킹엄 준장이며 시합의 심판을 보기도 했습니다. 1952년에 촬영되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활력소라고 한다면 역시 위문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마릴린 먼로는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이 사진은 마릴린이 미군의 수송기를 타고 1954년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의 장면입니다. 그녀의 사진을 몇 장 더 소개하려 합니다. 군복을 입은 채 한국에 도착한 마릴린, 당시 그녀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최대한 맞는 크기의 군복으로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상당히 옷이 헐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헐렁한 군복으로도 그녀의 매력을 감출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장난기가 보이는 미소가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위문 공연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수천 명의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추운 날씨에서도 그녀는 당당하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한 공연에서는 그녀의 도착이 지연되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병사들의 항의가 너무나 격렬한 나머지 마릴린 먼로는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날씨가 2월이어서 아직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릴린은 잠바 등을 걸치지 않은 채 군인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 의상 한 벌만을 기꺼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진행했던 공연이 그녀의 인생에서 있었던 최고의 경험이었으며 동료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유엔군과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던 전세는 1950년 9월 15일에 성공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다시 급박하게 역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은 인천 상륙작전이 결행되었던 1950년 9월 15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인천의 상륙함이 하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이어 1950년 9월 18일에는 제31 보병연대 병력이 인천항에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의 부대원들이 바로 제31 보병연대 인원들인데요. 이들은 미군에서 제공한 상륙함을 타고 인천항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상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외로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명의 미군 사이에 북한군이 앉아서 미군이 가져온 타임지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성에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촬영되는 동안 휴전회담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1951년 7월 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야전병원은 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 상황, 그리고 어떻게든 부상병을 치료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인원이 최선을 다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야전에 마련된 육군의 외과 병원이었는데요. 사진 좌측 앞부분에 누워있는 병사는 수혈을 받는 중이며 뒤쪽에 의료진들이 여러 명 모여있는 곳은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1951년 10월 26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 저희 채널에서 제작했었던 쇼츠 영상들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담긴 사진을 소개하는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쇼츠 감성을 살려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사진들 중에는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처음 보셨던 사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렸던 사진들 외에도 6.25 전쟁에 관련된 사진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극히 일부만 소개해드린 것이 너무나 아쉽네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전쟁사 6.25 전쟁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12월 19일에 올라왔던 다크 로스트 미디어 3편입니다. 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책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35년 3월 뉴욕에 있던 한 법정에서는 어느 남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고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이 남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인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었던 연쇄 사건의 주범이자 미치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피쉬입니다. 1870년에 태어난 그의 본명은 해밀턴 하워드 피쉬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알버트 피쉬라는 이름은 사실 그의 본명이 아닌 다른 형제의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3명의 형제자매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 2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른 일가 친척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알버트는 20대 시절부터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이는 그가 가정을 꾸린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빗나간 취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남을 괴롭힐 때 극도의 쾌락을 느끼는 취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지나치게 발현되어 알버트가 연쇄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의 피해자 대부분의 연령대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사건 수법 또한 잔혹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거의 정신이상자 수준의 범죄 행위를 보였음에도 의외로 영악하여 수사망을 잘 빠져나갔는데요. 경찰에서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알버트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에 냈고 예상대로 그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 중 한 명인 그레이스 버드의 가족에게 직접 작성한 편지를 한 통 보냈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편지를 역추적하여 그를 체포했고 조사 결과 알버트가 범인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재판정과 배심원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님을 알았지만 모두가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되는 괴물로 생각했고 결국 전기의자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알버트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자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당시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기 의자형을 당하게 되었던 알버트는 마지막에 자신의 변호사에게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사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처형을 당하기 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신이 하고 싶던 말을 길게 써서 변호사에게만 편지로 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말을 언론에 공개해달라는 부탁이었다는데요. 그러나 변호사는 그의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알버트의 편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록 그동안 변호사를 하며 여러 범죄자를 만나봤지만 내 평생 이렇게 더럽고 혐오스러운 내용의 글은 자기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란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버트는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편지를 한 장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편지 역시 끔찍한 내용으로 적혀 있었던 것을 보면 변호사에게 남긴 편지 역시 마찬가지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편지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버려졌거나 혹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토크쇼가 하나 있습니다. 모리쇼라는 이름의 토크쇼인데요. 진행자 모리 포비치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토크쇼입니다. 1991년부터 진행되었던 이 토크쇼는 2022년까지 31시즌이나 방영되었으며 에피소드의 수만 해도 5,500여 회가 넘어가는 양을 자랑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소재의 이야기들도 진행되었는데요. 아마도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친자 확인 검사 코너로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코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까지도 자주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할 다크로스트 미디어가 이런 친자 확인 검사 이야기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대 초반 모리쇼에 출연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지니 피터슨이었는데요. 그녀는 어느 범죄자에게서 살아남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나이트 스토커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라미레즈였습니다. 리처드는 최소 15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였는데요. 이날 지니를 초대한 토크쇼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모리가 그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리처드 라미레즈로부터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날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녀가 느끼는 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평범한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쇼의 중반에 놀라운 영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범죄자 리처드 라미레즈가 모리쇼에서 인터뷰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전에 방영된 모리쇼 에피소드에서 모리가 교도소에 수감된 리처드와 원격으로 연결하여 그와 인터뷰를 나누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방영된 에피소드의 촬영분 중에 리처드 라미레즈가 등장한 장면만을 편집해서 지니 피터슨과의 토크쇼 중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니가 리처드에게 당할 뻔한 피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기억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범죄자의 영상을 내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라미레즈의 인터뷰 내용 역시도 문제였는데요. 그는 당시 모리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며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 그다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출연한 지니 피터슨에게 갑자기 쇼 중간에 나온 이 장면은 크게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진행자 모리는 이 장면 이후에 리처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시간이 흐른 뒤라는 점을 감안하기도 해야겠지만 피해자를 불러 범인의 뻔뻔한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쇼의 제작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깨달았거나 혹은 일부에서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지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모리쇼의 에피소드들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라미레즈가 출연했던 1991년 8월 20일의 방영분은 완전히 삭제되었거나 비공개되어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지니 피터슨의 에피소드 중 자료 화면으로 공개된 리처드의 일부 인터뷰만 영상 클립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전체 녹화분을 소장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이탈리아에 위치한 곳인 카발레세, 이곳에는 관광객을 위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키 휴양지였던 만큼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비극적 사고가 벌어진 것은 바로 1998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케이블카가 설치된 계곡을 지나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의 프라울러 공격기였는데요. 해당 비행기 안에는 4명의 대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날 이들의 임무는 바로 전파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저공 비행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상시 고도보다 더 낮게 나는 것이었고 이 저공 비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후 3시경 비행기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케이블카의 와이어와 기체가 충돌한 것이었는데요. 단단한 소재로 된 케이블카의 와이어와 시속 800km가 넘어가는 속도로 부딪혔으니 비행기의 기체 일부가 찢어지게 되었고 결국 비행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른쪽 날개와 꼬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연료가 누출되는 상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들이 탑승한 비행기는 아비아노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비극적이게도 케이블카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케이블카의 조종사 1명을 포함한 탑승객들이 약 80m 아래의 땅에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케이블카의 차체가 전부 찌그러진 상태여서 피해자들의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발표에는 피해자의 수가 14명이었지만 이후에 수습되고 정확하게 발표된 수는 19명이었습니다. 조종사까지 포함해 20명의 인원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해군 범죄수사대인 NCIS와 해병대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대원들이 기소되었는데요. 이 중 가장 책임이 컸던 두 사람은 바로 조종사 리처드 애쉬비 대위 그리고 항법사인 조셉 슈바이처 대위였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 해명했지만 조사팀의 결과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비행기의 내부를 대원들이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행기를 조종할 당시 조종에 집중하지 않고 태만한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이 사실에 대해 대원들에게 추궁했지만 처음에 4사람은 모두 촬영 자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내부에서 특정한 포장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캠코더에 들어가는 테이프의 포장지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공군 기지에 비상 착륙을 했었던 그날 나머지 2명의 대원은 비행기 바깥으로 바로 탈출했지만 앞서 말한 리처드와 조셉 대위 2사람은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늦게 나왔다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비행기 사고가 벌어지면 폭발 위험이 있어서 사고가 난 비행기에선 바로 나와야 된다는 수칙이 있음에도 이 2사람은 이상하게 늦게 나왔다는 진술이 다른 2명의 대원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조사팀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도 2사람을 추궁합니다. 결국 항법사 조셉 대위는 이 점을 인정하고 사고 당일 캠코더 촬영이 있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분명 그날 촬영된 테이프 안에 사고가 벌어졌을 당시의 일이 상세히 촬영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강력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해당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2사람은 테이프를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왜 테이프를 태워버렸냐는 질문에 해당 테이프 안에 바깥 경치를 바라보면서 잡담을 나누고 서로 웃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웃고 떠드는 모습이 비춰지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당연히 이들의 답변은 많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바로 테이프에 이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서 테이프를 급히 불태워버렸고 웃는 장면이 찍혔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조사팀은 여러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하고 이들이 사건 당시 캠코더를 촬영했으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테이프를 불태웠다는 점까지 전부 포함하여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1년 후에야 군법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2사람이 벌인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테이프를 불태운 것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리처드와 조셉 대위는 결국 불명예 전역 처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배심원의 절반이 전투기 조종사로 구성되어 있어 선고의 형평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상 케이블카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불태워진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은 결국 이들이 무덤까지 가져갈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많은 다크로스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야만 했던, 잊혀져야만 하는 다크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영상은 12월 24일에 올라왔던 크리스마스 특집 1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2024년도 벌써 12월의 마지막이네요.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맛있는 간식과 재미있는 선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1편으로는 함부로 먹으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판매 금지된 위험한 간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단맛보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사탕 중에는 톡식 웨이스트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캔디 다이나믹스에서 판매하는 사탕인데요. 이 제품은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라인업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인 톡식 웨이스트는 독성 폐기물이란 뜻인데요. 상당히 강렬한 이름을 사용해서 이 사탕이 얼마나 신맛을 자랑하는지 나타내줍니다. 포장지 또한 정말 독특한 모양인데요. 폐기물이란 제품 특유의 이름에 맞춰서 마치 드럼통 모양의 용기 안에 사탕을 넣어 판매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이 신맛으로 유명해지며 몇몇 방송인들이 방송에서 이 제품을 먹어보고 신맛을 참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2007년 캔디 다이나믹스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합니다. 뉴클리어 슬러지 바라는 이름의 제품이었는데요. 이름에 뉴클리어라는 단어까지 넣어가면서 꽤 자극적인 홍보를 노렸던 모양입니다. 그에 걸맞게 신맛 또한 예전의 제품들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 강한 신맛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먹는 사람만 사먹는 제품이었던 듯합니다. 판매량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품이 출시된 지 4년 후인 2011년 미국의 FDA는 이 뉴클리어 슬러지바의 판매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이 제품 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납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제품들에서 검출된 납의 양은 0.24ppm으로 FDA가 설정한 기준치의 2배나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캔디 다이나믹스에서는 결국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들을 매장에서 모두 리콜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뉴클리어 슬러지바가 사라지는가 했지만 절치부심하여 다시 한번 해당 제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준치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한 듯한데요. 이 사건 이후 일부에서는 정말 제품 이름대로 폐기물로 만든 사탕이란 풍자를 하기도 했다네요. 히피시피는 1960년대에 출시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아주 특이했는데요. 마치 주사기나 앰플처럼 생긴 모양의 플라스틱 안에 여러가지 색을 가진 초콜릿 알갱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앰플 뚜껑을 꺾어서 초콜릿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같이 제공된 빨대를 통해 안에 초콜릿을 빨아 올려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제품의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은 1960년대 당시 한창 유행 중이던 히피 문화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 중에는 히피들이 많았고 어쩌면 그런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판매량을 늘리려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주로 지적되는 문제였는데요. 앰플과 주사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그리고 빨대를 이용해 초콜릿을 흡입하는 모습이 마치 불법 약물 사용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조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며 맞섰지만 히피시피란 제품의 이름 역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이름 자체가 히피 문화에서 따온 듯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 히피들이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이미지란 점이었습니다. 언뜻 부적절해 보이는 제품의 디자인과 히피라는 제품 이름이 붙은 것은 우연이 아니란 주장이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빨대로 안에 초콜릿을 빨아먹는 과정에서 작은 초콜릿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게 될 경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몇 가지 유사한 사고 사례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사실은 위에 나열된 주장을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히피시피는 몇 달 만에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맛있는 젤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젤리가 있습니다. 바로 귀여운 곰돌이 모양 젤리인데요. 독일에서만 10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이 생산되며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젤리가 맛이 좋긴 한데 생각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할 신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2년도에 나온 무설탕 곰젤리였습니다. 요즘이야 무설탕, 제로슈가 등의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시에는 음료수 등의 무설탕 제품이 있었지만 무설탕 젤리는 꽤 희귀한 제품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설탕 때문에 많이 먹기 힘들었던 간식을 무설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런 대용량 팩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곧 이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이 무설탕 곰젤리를 구입해서 먹은 사람들이 끔찍한 증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심한 복통과 설사 증세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개중에는 과다 섭취를 한 것도 아니고 겨우 20개 정도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해당 무설탕 제품에 포함되어 있던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 리카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리카신은 당 대체 감미료인 말티톨의 일종인데요. 말티톨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기도 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것이 당알콜 계열에 포함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알콜 계열의 일부는 인체에서 대사가 되지 않아서 장내에 들어갈 경우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소화기관 안쪽으로 수분을 급격히 끌어들이고 이로 인해 큰 복통과 설사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데요. 이런 말티톨 계열의 감미료인 리카신이 들어가 있어 해당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었던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경우 소량만 먹게 되더라도 몸에서 심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젤리가 얼마나 최악의 고통을 일으켰는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등지에는 이것을 먹고 온갖 일을 겪은 사람들의 후기가 아주 생생하게 작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생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다는 후기까지 정말 얼마나 힘든 경험을 했는지 알만합니다. 후기를 접한 사람들은 의외로 이 후기들이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론 웃기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후기 등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제품을 출시한 회사에서도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했는데요. 다른 감미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이미 해당 제품에 깊게 박힌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판매량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5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최근에 나오는 무설탕 제품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사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막대 사탕이 아닐까 합니다. 혹은 롤리팝이란 이름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예쁜 막대 사탕 중에도 그 위험성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어느 막대 사탕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타마린드 볼리린도 롤리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졌고 과일 맛이 나는 작은 막대 사탕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이 수입 및 판매 중단 된 이유는 바로 높은 수치의 납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뉴클리어 슬러지바와 같은 이유네요. 이 제품에 높은 수치의 납이 들어있다는 것이 전면에 밝혀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2001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던 2살 아이가 받았던 정기 혈액 검사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혈액 속에 매우 높은 수치의 납이 확인되었고 아이만이 아닌 가족들 모두의 혈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바로 아이와 가족들이 즐겨 먹던 이 사탕이었다는데요. 조사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탕의 포장지에서 검출된 납의 양이 무려 2만 ppm이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사탕의 포장지를 입안에 넣거나 사탕에 들러붙은 미량의 포장지를 삼킬 수도 있기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사탕에 꽂혀있는 막대기에서도 약 4000ppm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납덩어리 수준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납이 가진 특성 중에는 맛이 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사탕의 단맛 포장지에 포함된 납의 단맛이 섞여버리면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주로 먹는 사탕이기 때문에 혹시나 포장지, 막대기를 입안에 넣었다가 삼키기라도 하면 그대로 납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결국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모두 리콜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퇴출되나 싶었다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제품이 다시 판매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포장지와 막대에 포함되어 있던 납성분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 판매 중인 듯합니다. 만약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크리스마스 특집 1편으로 함부로 먹으면 위험한 간식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내일 올라갈 크리스마스 특집 2편 역시도 흥미롭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셨으면 합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 영상은 12월 25일에 올라왔던 크리스마스 특집 2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네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크리스마스 특집 2편, 함부로 갖고 놀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판매 금지된 위험한 장난감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사는 니콜 앨런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한 가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달러 스토어라고 해서 보통 여러가지 물건을 몇 달러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게로 미국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가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니콜은 괜찮아 보이는 장난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만화에 나오는 요술봉 같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는데요. 집에 2살 배기 딸과 아직 어린 아기가 있었기에 니콜은 딸에게 줄 선물로 이 장난감을 구매했습니다. 겉에는 귀여운 여자 주인공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고 요술봉의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는 설명도 붙어 있어 아마 딸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이블 스틱이었는데요. 왜 하필 이런 요술봉에 사악함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조금 이상하기는 했다고 느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딸 역시 이 장난감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니콜도 덕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니콜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놀랐는데요. 마치 만화나 영화 속에 나오는 마녀가 웃는 듯한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던 그녀는 곧 그것이 딸에게 사준 요술봉에서 나온 소리란 것을 알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자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요술봉에서 나온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버튼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요술봉의 가운데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가운데의 그림이 은색 스티커 바깥으로 보이는 구조였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림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스티커를 벗겨본 그녀는 크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스티커 안에 숨어있던 것은 귀여운 그림이 아닌 마치 좀비처럼 분장한 어느 여성의 섬뜩한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공개되었던 이블 스틱 장난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가게에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가게 주인은 이미 사용한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환불은 됐으니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팔 수 있냐고 따졌지만 가게 주인은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란 대답만 내놨습니다. 결국 그녀는 뉴스에도 이 사실을 제보하게 되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가게 주인은 장난감을 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자기의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자신도 집에 아이들이 많다는 가게 주인은 만약 자신이 구매자라면 이블 스틱이란 제품의 이름을 보고 한 번쯤 이것을 구매해야 할지 말지 고민해 봤을 것이며 제품에는 분명 3세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왜 2살짜리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는지 따졌습니다. 만약 3살짜리가 사용했다면 아이가 놀라지도 않고 별 문제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파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하고 아이들 장난감 코너에 진열해둔 것, 둘째로 어른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과연 3살짜리가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당시에는 잠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블 스틱은 전량 회수된 뒤 판매 금지를 당했습니다. 1978년 대히트를 친 인형 브랜드가 발매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캐비지 패치 키즈, 한글로는 소위 양배추 인형이라 불리는 인형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 비슷한 인형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콜레코에서 만들었던 이 제품들은 말 그대로 꽤나 큰 유행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양배추 인형이란 말이 붙었는가 하면 보통 아이들이 부모에게 난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 한국에서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말하고 유럽에서는 황새가 물어왔다라고 답해주는데요. 미국에서는 양배추밭에서 주워왔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양배추 인형 이름이 붙게 되었다네요.
판매 방식도 대단히 특이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조지아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베이비랜드 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간호사 복장을 입은 가게 직원들이 인형을 하나 구매할 때 출생 증명서를 발급한 뒤 마치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처럼 판매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특이해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케팅적으로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수제로 제작된 인형이었기에 모습이 다 달랐고 그렇기에 제각각 인형들만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여러가지 제품 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1996년에 만들어진 스낵타임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콜레코가 아닌 마텔사에서 생산을 맡았는데요. 기존에 출시되던 인형들과는 다르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려는 시도가 도입된 인형들이었습니다. 바로 스낵타임이란 이름에 걸맞는 제품들이었는데요. 이 스낵타임 인형들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형 과자들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형들의 입부분에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플라스틱 모양으로 된 과자를 인형의 입에 갖다 대면 모터가 작동해 인형이 마치 과자를 먹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며 다 먹은 과자는 인형의 뒤에 매달린 배낭에 들어가서 다시 꺼내어 인형에게 먹여줄 수 있었습니다. 1996년 크리스마스의 이 제품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던 마텔사는 이듬해인 1997년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낵타임 제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스낵타임 인형의 입부분에 장착된 모터가 플라스틱 모형 과자를 갖다 댈 때만 작동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도 작동했으며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집어삼키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결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요. 이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다치게 되어버린 피해 아동 및 가정과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1997년 1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이 장난감의 안전성에 관해 경고를 내렸습니다. 결국 마텔사에서는 이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외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예전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던 작품 중에 CSI 과학수사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작품적인 연출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과학수사 열풍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의 유명 영화 및 드라마 제작자 중 한 명인 제리 브루카이머가 총 제작을 맡았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하며 이후에 인기가 점점 오르게 되면서 마이애미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시리즈도 파생되었습니다. 이런 시리즈가 여럿 나올 정도니 인기를 가늠할 만한데요. 게임 등의 여러가지 매체로 나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완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CSI 지문 채취 실험 키트였는데요. 이 장난감인 2007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문을 채취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 도구나 마찬가지인 제품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난감이기는 하지만 제품 내의 구성은 꽤 그럴듯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문을 본뜰 수 있는 지문 채취용 잉크부터 특수한 빛을 통해 지문을 볼 수 있는 작은 라이트, 그리고 지문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돋보기와 지문 채취를 할 때 위에 뿌리는 특수한 가루, 그리고 그 가루를 털어내는 브러쉬 등 나름대로 꽤 세심하게 신경을 쓴 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곧 소비자위원회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 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성면질병인식기구란 단체였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장난감의 구성품들 중 지문을 채취할 때 위에 뿌리는 가루였는데요. 바로 이 가루의 심각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 성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당한 양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3개의 연구소에 해당 장난감에 문제가 된 가루 성분의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키트 안에 들어있던 가루에 서로 다른 종류의 성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루 안에는 최소 5% 이상의 성면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면 가루가 특히나 위험했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지문 채취용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지문 위에 뿌려진 가루가 많을 때 동봉된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분의 가루를 털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 털어낼 때 공중에 뿌려진 가루가 사용자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갈 확률이 무척 높았습니다. 또한 성질이 급한 아이들은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불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면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
아이들이 성면을 흡입할 경우 대단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위험성을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경고를 내렸고 이 제품은 결국 전부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출시된 장난감들 중에는 자기 혼자만 갖고 노는 장난감뿐만이 아닌 남을 골려주는 것이 목적인 장난감들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목적의 장난감이 많기도 한데요. 1986년도에 출시된 이 장난감들 역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이름은 브레스 블래스터즈였습니다. 괴상한 모습을 한 이 장난감들은 사용자가 꽉 쥐거나 누르면 안에서 악취가 나오는 짓궂은 장난감이었는데요. 이 장난감을 만든 것은 바로 엑슬론이란 회사였습니다. 잠깐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의 설립자는 놀란 부슈넬이란 남성으로 그 유명한 게임 회사인 아타리의 창업자입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예전에 말하는 테디베어 인형이나 고양이 인형 등의 비교적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타겟을 바꿔 이런 짓궂은 제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브레스 블래스터는 장난감의 종류에 따라서 내뿜는 악취까지 여러 가지로 달랐는데요. 일반적인 쓰레기의 악취부터 시작해서 생선이 부패할 때 나오는 냄새 등 정말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악취를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다 보니 어린 학생들, 특히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남학생들에게 꽤 인기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장난감을 불쾌한 장난감으로 비판했는데요. 악취가 나는 짓궂은 목적도 그렇지만 장난감의 외관이 너무나 혐오스럽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난감은 정말 순수히 재미를 주기 위한 것들이며 어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인 만큼 구매자들이 마음에 들어만 하면 목적을 다한 것이며 가격이 저렴한 이유 또한 그런 것이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난감은 곧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장난감 안에 포함된 악취를 유발하는 성분이 독성을 띠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르면 악취를 발사하는 장난감이었기에 독성 물질이 공중에 퍼지게 되는 원리여서 밀폐된 공간인 교실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시장에 나와 있던 제품은 전량 리콜되었으며 판매 자체가 중단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1편과 더불어 2편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미스터리 채널이다 보니 소재들이 좀 그렇게 됐네요. 남은 저녁 시간은 크리스마스답게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영상은 12월 29일에 올라왔던 망고 숭배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는 정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부터 최초의 달 착륙까지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벌어졌던 기괴한 숭배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화대혁명, 줄여서 문혁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광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홍위병들입니다. 붉을홍, 지킬위, 병사 병을 합쳐 홍위병. 이름답게 이들은 홍위병을 뜻하는 붉은 완장을 차고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여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홍위병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위병들이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작은 책자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오쩌둥 어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오쩌둥이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홍위병들은 이 마오쩌둥의 어록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마오쩌둥이란 존재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신기한 사건이 벌어진 계기는 1968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칭화대학교에서는 큰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파벌로 나뉘었던 홍위병들이 4월부터 7월까지 폭력적인 다툼을 벌였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결국 이 두 파벌 사이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약 3만 명 정도 되는 사상 선전팀을 보내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다툼은 7월 27일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홍위병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마오쩌둥은 다음 날인 28일 홍위병 운동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홍위병 운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1968년 8월 5일 파키스탄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미안 아르샤드 후세인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중국을 방문할 때 마오쩌둥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고 한 상자였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에게 선물된 망고는 두 종류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랑그라 망고와 신드리 망고였습니다. 당시에는 망고가 꽤 귀한 과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선물로 가져갔던 것이겠죠. 문제는 마오쩌둥이 선물 받은 망고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일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었을 수도 있고 일부에선 그가 선물 받은 망고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 뒤엔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물 받은 망고를 썩힐 수는 없는 법이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이 망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칭화대에 자신이 파견했던 선전팀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보냈던 이들이었는데요. 아직 칭화대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이들에게 이 망고를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 망고 한 상자는 마오쩌둥의 특별 지시로 칭화대에 남아있던 선전팀 직원들에게 하사되었습니다. 선전팀 직원들은 당연히 마오쩌둥의 선물에 기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망고는 꽤나 귀한 과일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의 높은 관리가 직접 선물한 과일을 하늘과도 같은 존재인 본인이 먹는 대신 노동자를 위해 양보했다는 것이 무척 감동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마오쩌둥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딱히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해석하기 나름이었던 듯합니다. 선전팀은 자신들만 감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선전팀이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는지 이 망고를 자신들만 먹는 것이 아닌 중국 전역에 보내 마오쩌둥의 희생정신을 선전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망고를 자신들에게 보낸 것이 본인이 과일을 먹을 기회를 기꺼이 희생했다는 그런 뜻이었다네요. 하지만 겨우 한 박스밖에 안 되는 망고 몇십 개를 중국 전역의 기관에 나눠주기는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국리 끝에 이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밀랍으로 교묘하게 망고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나눠주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당연히 마오쩌둥의 희생이 들어갔다는 문구도 역시 잊지 않고 함께 적어서 보냈다고 하네요. 선전팀이 보낸 망고는 곧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밀랍으로 만든 모형 망고를 받았고 어떤 곳에서는 진짜 망고를 전달받았는데요. 선전팀의 그럴듯한 문구가 적힌 망고를 받은 이들은 그야말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처음 망고를 받았던 칭화대 직원들은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요. 망고 위에 둘러진 띠에 적혀있는 글귀는 마오쩌둥 주석 만수무강이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어느 인쇄 공장에도 진짜 망고가 전달됐는데요. 이들은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에서 한술 더 떠서 이 망고를 영구히 보존해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담긴 유리병에 넣은 다음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망고가 원래 색을 잃어버리고 까맣게 변하게 되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또 다른 공장에서도 진짜 망고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들 역시도 망고를 영구히 보존하려 했는데요. 밀랍으로 망고를 감싸서 보관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랍을 써서 완전히 밀봉해버렸더니 망고가 더 빨리 부패되었습니다. 결국 망고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꺼내버렸는데요. 이들은 마오쩌둥의 은혜를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몸으로 느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몸으로 느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방법은 바로 거대한 솥에 물을 가득 받아서 끓인 다음 펄펄 끓는 솥 안에 망고를 집어넣고 우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동자들이 모두 나눠 마셨는데요. 놀랍게도 노동자들에게 허락된 이 망고 성수의 양은 무려 한 티스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마심으로써 그의 희생정신을 몸으로 느꼈다고 하니 정말 아이디어 한번 대단하네요. 모형 망고를 전달받은 곳 역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형 망고를 전달받은 어느 마을에서는 모형이 들어간 유리 상자를 소중히 받아들고 모두가 모여 마을 한 바퀴를 도는 환영 행사를 벌이기도 했고 망고를 숭배하지 않으면 반동분자란 혐의를 씌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런 광기에 휩쓸려 희생된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요.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위치한 지역인 푸린에서도 역시 망고 숭배가 한창 벌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치과의사인 한광디는 망고를 보고 솔직한 감정을 말했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남들처럼 망고를 찬양하는 말 대신에 고구마처럼 생겼다란 감상을 남겼다가 반동분자로 몰렸고 인민을 실망시켰다란 죄목으로 공개 재판을 받은 뒤 결국 즉결 처형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망고 숭배가 절정에 이른 것은 1968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국경절 퍼레이드에서였는데요. 보통 이런 퍼레이드에서는 체제 선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공개적으로 참가자들이 취하합니다. 원래는 다른 업적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망고 숭배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에 위치한 모형이 바로 거대한 망고 모형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망고 숭배가 거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망고 숭배는 이제 종교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진짜 망고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밀랍으로 만든 모형들이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몇몇 가게에서는 이 모형 망고를 보관하기 위한 특수하게 제작된 유리병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 유리병에는 마오쩌둥의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슬로건이 적혀 있기도 했다네요. 그냥 망고와 상관이 없어도 망고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망고 그림이 들어간 필통부터 시작해서 망고 그림이 있는 머그잔, 망고 그림이 있는 접시와 망고 향이 나는 비누 등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상품들이 제작되었는데요. 이런 기념 메달 세트도 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옆모습을 본따 만든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망고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달을 가슴팍에 달고 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이제 홍위병들에게 망고는 자신들이 늘 지니고 다니던 마오쩌둥의 어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먹기는 싫고 해서 보냈던 망고 한 상자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불러오게 되었을 거라고는 마오쩌둥 본인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열풍에도 마지막은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열기가 예전만큼은 오래가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망고를 욕하거나 떨어뜨리기만 해도 처벌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열광하던 사람들도 이젠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밀랍으로 만들어진 망고 모형은 가끔 전기가 나가면 양초 대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고 열풍을 굉장히 그리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아내인 장칭이었는데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망고 열풍을 불러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망고 숭배가 단순한 숭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마오쩌둥에게 지속적으로 충성시킬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선전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4년 당시 필리핀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마르코스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녀가 선물로 망고를 한 상자 들고 왔습니다. 망고 열풍을 다시 일으키려던 장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 망고를 다시 한번 노동자들에게 선물하면서 망고 숭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화까지 하나 제작하게 됩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망고의 노래란 선전 영화는 장칭이 직접 감독해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요. 원래 배우 출신이었기에 영화 연출에도 일가견이 있던 듯합니다. 그런데 딱히 어떤 부분이 망고와 연관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화까지 제작하며 공을 기울였지만 애석하게도 영화가 개봉하기 전 마오쩌둥이 숨졌습니다. 그러니 망고 숭배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엔 그다지 좋은 시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만들어둔 영화니까 개봉은 해야겠다 싶어서 극장에 내걸게 되었지만 개봉 일주일도 안 되어 감독 장칭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녀가 감독한 이 망고의 노래 역시도 유통이 금지되며 전부 상영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망고 숭배는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참 황당하고 기묘한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이 하사한 물건까지도 신격화하는 것은 거대한 사이비 종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마오쩌둥이란 인물이 가지는 존재감도 대단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기가 광기의 시대였음을 여러모로 짐작하게 해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합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벌어진 망고 숭배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의 1월이 찾아왔네요. 지난 연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무거운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네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년 12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